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2학년 과학 담당하는 김혜송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양소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특징, 종류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그 영양소가 여러분들 몸속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그 소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오늘 범위는 학습지 5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필기하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교과서도 필요하니까 학습지랑 교과서 같이 놓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일단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어떤 음식을 섭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음식들 여러분들 몸에 어떻게 영양소로 흡수될까요?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영양소 종류와 특징을 보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친구구나,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친구들이구나 라는 거 알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영양소를 어떻게 우리가 몸에 흡수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먼저 우리 몸에서 우리가 봤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염류, 비타민 이런 친구들을 이런 영양소를 이용하려면요 반드시 이 영양소들은 어디로? 세포로 영양 흡수되어야 합니다. 세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몸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적인 단위였죠. 그 작은 단위 세포에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해줘야 돼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포의 크기 얼마나 될까요? 저번에 쌤이 인간의 몸에는 평균적으로 약 60조개만큼의 세포 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 정도면 세포의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실감이 가시죠?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세포는 저번에 봤을 때 0.0001m 이렇게 보시면 돼요. 1m의 만분의 1 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엄청 작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물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세포에 흡수되려면 영양소 크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죠.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작아져야 돼요. 하지만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 중에서 이런 녹말, 지방, 단백질 이런 영양소들은요 크기가 커가지고 세포막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입에서 잘게 씹고 넘긴다 할지라도 이런 녹말, 지방,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씹는 그런 운동만으로 작게 분해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 그러면 이렇게 크기가 커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는 녹말, 지방,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는 어떻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일단 다 필수적인 우리 3대 영양소죠. 우리 몸에 흡수는 돼야 되는데 크기가 너무 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크기가 커가지고 들어가기 어렵다 하면 그 크기를 줄여주면 되겠죠. 일단 그림으로 다시 방금 설명했던 걸 보면 지금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 세포막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요 부분은 세포입니다. 세포막에서 이런 작은 영양소들이 큰 영양소가 이렇게 작은 영양소로 분해돼서 세포막을 통해서 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 이 친구들이 영양소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이제 세포 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포막을 통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는데 잠시만. 아까 우리 봤던 녹말이나 단백질, 지방과 같은 영양소는요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하려면 요만큼 작은 사이즈가 돼야 되는데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가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런 큰 영양소들을 이렇게 세포막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만큼 작게 분해시켜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활동지 여기 빈칸 보세요.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한다 했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바로 소화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뭐 밥 먹고 좀 배가 거부룩하면 소화가 안 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소화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정확한 의미 알아두도록 합시다. 소화란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는 뭐가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기관계라는 용어 어디서 들었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맨 처음에 동물 몸의 구성 단계를 살펴봤을 때 제일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또 조직이 모여서 또 어떤 기능을 하는 기관이 된다. 그리고 어떤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또 어떤 특수 기능을 하는 뭐가 된다고 했냐면 이때 등장했었죠. 4가지 그림으로 살펴봤던 기관계였죠. 이 기관계들, 기관이 모여서 우리 기관계가 되고 그 기관계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의 개체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기관계 했을 때 여러분들 4가지 예시를 들어줬었어요. 지금 왼쪽부터 보면 여기 소화계 있었고 여기 순환계 있었고요. 심장과 혈관 있는, 그리고 코, 폐, 기관 있는 호흡계, 그리고 콩팥, 방광 있는 배설계 해서 4가지 기관계를 이제 소개해 줬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 방금 봤던 소화, 우리 몸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는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소화계가 되겠죠. 이 친구 소화계가 될 테고요. 그 소화계는요, 여러분들 다 이제 알고 있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자, 쓸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에서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 소화계, 그리고 소화계를 이루는 기관들이에요. 이 소화계를 이루는 기관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활동지에 같이 정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여기 빈칸 방금 한 거 다 채우시면 돼요. 그냥 같이 채워보면 여기 했던 거 영양소는 반드시 어디로? 세포로 흡수한다 하고, 여기 음식물 속에 크기가 큰 영양소, 크기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는 과정 우리 뭐라고 한다? 소화라고 한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 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계는 소화계라고 한다. 하고 소화계에 있는 이 소화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들 보면 우리 처음에 자리 선정할 때 선생님이 이런 그림들 가져왔던 거 다 기억나죠?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맞추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씩 그냥 써볼게요. 지금 보면 이제 입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이 입을 통해서 음식물이 들어오죠. 음식물 들어오면요, 어디를 거치냐면 들어와서 먼저 어디를 타고 들어간다? 여기 식도입니다. 식도를 타고 들어갈 거예요. 식도를 타고 들어가면 어디로 도착하냐면 제일 먼저 여기 우리 주머니 같이 생긴 위로 도착합니다. 위로 도착하고요. 위에서 우리가 뭐 위산도 분비하고 음식물도 더 분해하고 하면서 그 분해된 이제 음식물들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먼저 꼬불꼬불한 소장으로 갈 거예요. 소장으로 갑니다. 소장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양소들 다 흡수하고 나서 이제 어디를 거치냐면 대장을 거쳐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남은 찌꺼기들을 이제 대장을 통해서 어디로 내보내냐면 마지막 항문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경로만을 표시해 보면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식도를 타고 위로 갑니다. 위로 가서 막 소장으로 가서 꼬불꼬불 영양소 흡수한 다음에 그 남은 찌꺼기들 대장으로 이어져서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나가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다 써봅시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경로는 입에서 시작해서 식도를 거쳐서 위로 간 다음에 위에서 음식물 분해해서 소장으로 가고 영양소 다 흡수해서 남은 찌꺼기들 대장을 통해서 어디로? 항문으로 나가는 것까지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소화기관 중에서 아직 빈칸이 3개나 남아있죠? 누군가 하고 봤더니 먼저 이 친구는 여러분들 이름이 뭘까요? 다 아시겠죠? 요거는 간이었죠. 간. 이 친구는 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초록색깔. 우리 모듬 조할 때 초록색깔 조 무슨 조였어요? 쓸개조였죠? 쓸개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요렇게 여기 요 부분은 우리 이자 또는 췌장이라고 부르죠. 이자 또는 췌장. 분명히 지금 요 본 간, 쓸개, 이자 역시 소화기관 중 소화계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는 경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다면 일단 쓰고 소화계에 포함되지만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 기관 뭐 있다? 간, 쓸개, 이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은데 어떻게?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소화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이 간, 쓸개, 이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내용을 알아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요거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영양소가 어디로 흡수되어야 한다? 세포로 흡수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영양소라는 친구가 이런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가 작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영양소들은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막의 이 작은 틈을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 큰 영양소들이 작게 분해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큰 영양소들을 분해시켜주는 친구들이 있겠죠? 여기 활동지 다시 보면 여기 봅시다. 크기가 큰 영양소를 크기가 작은 영양소로 분해해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크기가 큰 나무를 장작으로 패서 뭐 도끼로 패가지고 쪼개는 것처럼 그렇게 큰 영양소로 쪼개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화효소라고 부릅니다. 소화효소라고 해요. 이런 크기가 큰 영양소를 작게 분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게 분해시켜주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 소화효소라고 한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냐면 지금 한번 그림 한번 봅시다. 지금 봤더니 여기 세포가 있어요. 이 친구 지금 뿔난 친구 세포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여러분들 배웠던 그 영양소 중에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녹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녹말은 여러분들 지금 보면 이 육각형 친구들 보이나요? 육각형 친구 4명이 이렇게 손을 잡고 있죠. 근데 이 육각형에서 이 육각형 하나의 단위체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근데 이런 포도당, 요 육각형 하나가 포도당인데 요 포도당 친구들이 손잡고 모여서 여러 개가 이렇게 뭉쳐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녹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녹말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여러분들 항상 매일 먹는 쌀,
쌀밥, 뭐 또는 뭐 감자, 고구마 이런 곡식류들에 많이 들어있는 탄수화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녹말을 섭취를 하면 그 녹말이 이제 영양소로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녹말이라고 하는 거는 요 작은 포도당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이제 엮여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포로 들어가려면 크기가 너무 커요. 그래서 세포가 지금 이 친구 녹말이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너무 커서 너희는 들어오지 못해,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크기가 큰 녹말 어떻게 돼야 되냐? 바로 효소라는 친구가 도와줍니다. 효소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냐면 이런 크기가 큰 영양소들을 어떻게 작게 분해시켜주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되냐면, 우리 이런 크기가 큰 녹말이 이제 세포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뭘로? 크기가 작은 단위체 하나인 포도당으로 우리가 분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 분해시켜 주는 물질이 바로 소화효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길다란 녹말을요, 소화효소로 인해서 또 분해시켜 줍니다. 바로 포도당으로 분해 안 되고요. 여기서 절반 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육각형 두 개가 뭉쳐진 엿당이 됩니다. 근데 엿당 자체도 우리가 영양소를 흡수하기에는 크기가 아직 커요. 그래서 다시 한번 효소로 인해서 분해시켜줘요. 제일 작은 뭐로? 포도당으로 분해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컸던 이렇게 길다랬던 녹말이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 작은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포도당이 이제 이 세포로 흡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포도당은 우리가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만큼,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앞에서 본 녹말들이 분해돼서 작은 포도당이 돼서 우리 몸속 세포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화효소 그냥 간단하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봤는데, 한번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서 소화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159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교과서 159페이지 보시면 치매작용이라는 실험이 있을 거예요. 요거 실험은 이제 쌤이 이제 수업하면서 요거 할까 말까 고민했던 실험인데,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이제 교실에서라도 한번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일단 실험 영상 보기 전에 어떤 실험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봤더니 제목 치매작용이에요. 요 침 어떤 침이냐면, 여러분들 뭐 음식물 먹으면 입안에서 침 생기죠? 그 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침이 과연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먼저 일단 방법을 보면, 침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혀 밑에 거즈를 넣어줘요. 혀 밑에 침이 잘 고이죠. 그래서 혀 밑에 거즈를 넣어서 침을 충분히 적시고, 침에 적신 거즈를요, 중류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류수에 헹구어서 뭘 만든다? 침 용액을 만들어 줄 거예요. 침 용액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 시험관 뭔지 기억내보면 이렇게 생긴 게 시험관이었죠? 우리 베네딕트 용액 우유랑 섞었을 때 여러분들 우유 넣었던 그 실험 기구가 바로 이 시험관이었죠? 시험관에 어떤 친구들 넣어줄 거냐면, 묽은 녹말 용액 넣어줄 거고요, 증류수 넣어줄 거고요. 먼저 시험관 A에는요, 녹말 용액과 증류수 넣어주고, 시험관 B에는 녹말 용액과 침 용액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시해보면 시험관 A고 시험관 B입니다. A에는 녹말 용액과 증류수, 그냥 녹말이랑 물이랑 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시험관 B에는 녹말과 증류수 대신에 침 용액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 보면 똑같이 녹말이라는 우리 영양소를 넣어줬는데, 다른 점은 물을 넣었느냐,
침을 넣었느냐, 요게 차이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 차이에 의해서 어떤 실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실험 과정 봤더니 두 개의 페트리 접시는 요 접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험관 A와 B의 용액을요, 요렇게 떨어뜨릴 거예요. 떨어뜨린 다음에 어떤 용액을 떨어뜨려 주냐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떨어뜨려 줍니다. 한 방울씩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 변화 관측하고요. 4번 보면 이번에는 시험관 A, B에 이제 남은 용액이 있겠죠. 남은 용액에 이번에는 베네딕트 용액을 떨어뜨려 줍니다. 베네딕트 용액, 요런 우유랑 섞었던 거 기억나죠? 요런 파란 용액. 그리고 베네딕트 용액, 우리 우유랑 섞은 다음에 어디다 담가놨죠? 뜨거운 물에 담가놨죠? 80도씨에서 90도씨의 물에 담근 다음에 색깔 변화 관측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베네딕트 용액 썼다는 거. 그래서 색깔 변화를 관측할 건데, 관측하기 전에 여러분들 요거 한번 먼저 정리해 봅시다. 활동지의 밑에 여기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영양소 검출 방법에서 검출 용액에 따라서 검출하는 영양소가 달랐고요. 그리고 그 영양소마다 변화하는 색깔이 달랐죠? 한번 써볼게요. 먼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이 친구는 지금은 뭐 외워서 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찾아보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 시험 기간 되면 외워놓으세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은요, 우리 녹말이라는 영양소를 분해했어요. 그래서 분해해서 어떻게 확인했냐면 색변화 청람색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 베네딕트 용액입니다. 베네딕트 용액은 우리 우유라 생각해보세요. 우유랑 푸른 색깔 베네딕트 용액이랑 섞고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무슨 색으로 변했죠? 황적색으로 변했었죠. 황적색. 왜 황적색으로 변했냐? 왜? 우유 속에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라 반응했냐면 당분과 우리 반응했죠. 당분을 검출합니다. 자세히로는 뭐 포도당, 엿당, 젖당, 과당 이렇게 써줬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냥 당분이라고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이제 실험 영상을 볼 건데, 실험 영상 보여주는 동안에 여러분들 요 결과 색깔 변화 보고 요 결과에다가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실험 영상 한번 시청하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험 과정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결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험관 3번이죠? 시험관 3번 여기 정리하기 전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써놓으면 시험관 A와 시험관 B에 뭐 들어있는지만 써놓고 할게요. 먼저 시험관 A에는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녹말과 증류수였고, 그리고 시험관 B에서는요, 녹말과 침용액이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결과 나타났던 거 한번 봅시다. 결과 A 보면 먼저 이렇게 시험관 A와 시험관 B의 결과죠. 지금 봤더니 우리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떨어뜨렸는데 시험관 A의 용액만 색깔이 변했어요. 무슨 색으로 변했다고 쓰면 되냐면 색깔 변화. 일단 B에는 색깔 변화가 없다. A에 변했는데 무슨 색? 청람색으로 색깔 변화가 있다. 그리고 실험 결과 이번에는 4번 보면 4번에서는 베네딕트 용액 떨어뜨려 놨었죠. 그러면 결과 보면 이렇게 시험관 B의 용액만 이렇게 황적색으로 변한 거 확인할 수 있네요. A에서는 색깔 변화가 없고 B에서 무슨 색? 황적색으로의 색깔 변화가 있다. 정리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3번에서는 이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을 넣어줬는데 색깔 변화가 있는 거 우리 이 친구는 어떤 영양소를 검출해내는 거냐면 청람색으로 변했다 하면 요 안에 녹말이 들어있구나 확인할 수 있었고 베네딕트 용액에서는요. 실험 4번의 베네딕트 용액은 황적색으로 변한 걸 확인해서 어떤 영양소 들어있는 거 확인할 수 있냐면 어떤 영양소? 당분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와 B를 이렇게 놨을 때 각각 색깔 변화 나타난 거 보면 A에는 내가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떨어뜨렸더니 청람 색깔로 색깔이 변했는데 B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즉 A에는 녹말이 들어있고 B에는 녹말이 들어있지 않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그냥 간단하게 쓰면 색깔이 변한 까닭 A에는 녹말이 들어있고 B에는 녹말이 들어있지 않다. 있지 않기 때문. 분명히 우리 실험 과정 처음에 보면 실험 과정 처음에는요. 여기 둘 다 녹말을 넣어줬는데 시험관 A는 물이랑만 섞었어요. 물이랑만 섞었을 때 여전히 녹말 남아있어요. 근데 시험관 B 우리가 침 용액과 섞어줬었죠. 그리고 약간 미지근한 물에 담가줬었는데 녹말이랑 침이랑 섞은 용액에다가 우리 녹말 검출할 수 있는 아이오딘과 칼륨 용액 떨어뜨렸는데 색깔 변화가 없네? 있었던 녹말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녹말이 어떻게 사라졌을까? 실험 과정 4번 볼게요. 실험 과정 4번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당분을 검출하는 건데 처음에 애초에 시험관 A와 B에 우리는 녹말만 넣어줬을 뿐 영양소 중 당분은 아예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시험관 A에서는 당분이 당연히 안 들어있으니까 우리 색깔 변화가 안 나타난 거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시험관 B, 아까 녹말이 사라졌던 시험관 B에서는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황적색으로의 색깔 변화가 있었어요. 즉 당분이 생긴 거네요. 아까 시험관 B에서는 녹말이 사라졌는데 대신에 당분이 생겼네요. 그럼 일단 써보면 실험 결과 색깔 변환 까닭 A에는 당분이 들어있지 않고 B에는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시험관 A, 녹말과 물을 섞어준 거예요. 증류수. 결과대로 녹말 검출됐고요. 당분 안 넣어줬으니까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험관 B, 우리 녹말과 침을 섞어줬는데 침을 섞어줬을 뿐인데 녹말은 사라져서 색깔 변화 나타나지도 않았고 심지어 처음에 없었던 당분이 생겨서 황적색으로의 색깔 변화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침이라고 하는 거는 녹말에 어떤 작용을 하게 된 걸까요? 아까 우리 봤을 때 녹말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우리 흡수되기 어렵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 효소로 인해서 분해하고 분해해서 작은 포도당으로 만들어서 이 포도당을 흡수한다 라고 했죠. 바로 이 침이라는 게 이런 효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길이가 너무 길다란 녹말을요. 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화 효소죠. 침으로 인해서 분해하고 분해돼서 이런 포도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녹말 자체에는 당분이 없어요. 근데 분해하고 난 최종 산물인 포도당에는 당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과 섞어준 녹말 분해하면 포도당이 생기면서 이 포도당으로 인해서 우리가 베네딕트 용액과 반응해서 황적 색깔로의 색깔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정리해보면 실험 결과로 알 수 있는 침의 작용. 침은 크기가 큰 녹말을 크기가 작은 당분으로 분해시켜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녹말은 크기가 커요. 그래서 우리는 침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우리 당분으로 분해시켜준다. 소화 효소의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 소화 효소에 대해서 보고 소화 효소 중에 종류 중에 하나인 침의 작용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각각의 영양소, 녹말뿐만 아니라 다른 단백질, 지방 이런 영양소들이 어떻게 우리가 분해돼서 영양소로 세포로 흡수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